박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발트해 인근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 독일과 스웨덴 전투기가 그 21일 아침에 이제 발트해 상공에 네. 떴는데 이 중립지역 영공에 진입했던 러시아 정찰기를 원래는 요격하기 위해서 출격을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스웨덴 그 그리펜 전투기 2대랑 독일의 그 유로파이터 전투기 2대가 배치돼서 러시아 정찰기를 감시하고 촬영을 했는데 요격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충돌 없이 마무리는 됐는데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지금 러시아의 군사 정찰활동, 이제 경계를 굉장히 강화한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러시아가 무시한다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무력 충돌이 없었다고 하기에 어쨌든 이렇게 전투기들이 독일과 스웨덴 전투기가 출격했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사건이죠.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나토 국가 영공을 러시아가 최근에 여러 번 지금 침범을 이달 들어서만도 했거든요. 벌써 여러 번이에요. 예. 그 러시아 군용기가 그 나토 상공 영공 이제 예. 넘나든 게 많은데 긴장되죠. 예, 그 러시아 요격기 3대가 지난 19일에 이 에스토니아 발트 3국 중에 하나죠. 이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했고 그래서 그 일대 그 발트의 지역이 핀란드만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네. 그 상공에서 이제 에스토니아 영공 안에 머물렀던 시간이 한 12분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나토 유럽 최고사령부가 에스토니아에 이미 주둔시키고 있는 그 이탈리아 F-35 전투기가 있어서 네. 전투기 긴급 발진시켰고 또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도 각자 이 신속 대응 항공기를 이제 띄웠는데 그 에스토니아 측에 따르면은 러시아 군용기가 이제 영공 침범한 게 이번까지 4번째였답니다. 네. 근데 이제 19일에는 그 전에는 뭐 드론 이런 것들은 아니면 그냥 군용기 이런 거였는데 전투기 석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네. 그래서 그 나토 조약 4조 즉 동맹 조항 그 4조에 따라서 협의를 하자라고 회원국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고 또 그 항의 표시로 뭐 모스크바 주재 그 대리대사 에스토니아 측에 이렇게 소환하고 했는데 뭐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하겠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25일에도 그 어제네요. 헝가리가 또 그리펜 전투기 띄워서 발트해 상공에 있는 러시아기 5대 이제 쫓아냈다고 합니다. 네. 폴란드는 러시아 드론을 요격했거든요. 예, 네. 그 9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이제 러시아 드론들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고 네. 그중에 몇 대를 이제 폴란드가 격추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나토 조약 4조를 발동을 시켰는데 이제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네. 2차 대전 이후에 공개적인 갈등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2차 대전 때랑은 다르다 이렇게 조금 진화하는 말도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발트해 국가랑은 좀 떨어져 있지만 9월 14일에는 이제 루마니아 쪽에 러시아 무인기가 영공 침범했던 그런 것도 보고됐고 근데 러시아는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발트해 주변 국가들 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트해 지역 오늘 좀 알아볼까요? 이 북유럽에 위치한 보통 지중해처럼 여기도 내해라고 하죠. 여러 네.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네, 스칸디나비아 반도하고 이제 유럽의 본토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 대륙 큰 덩어리 네, 이제 네, 그 네. 사이에 있는데 이제 북서쪽에는 스웨덴과 덴마크 그 사이에 뭐 외레순 해협, 벨트 해협 이런 해협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통해서 더 서쪽에 이제 북해랑 연결이 되고 네. 이제 북동쪽으로는 핀란드만을 거쳐서 뭐 러시아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예. 근데 전체 면적이 한 37만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평균 수심이 55m 뭐 제일 그래요? 깊은 곳도 뭐 한 500m가 안 돼요. 오. 그러니까 대양보다는 호수 같은 성격이고 느낌. 네. 연안국이 많습니다. 이 면적은 좁은데 네. 그러니까 유럽 대륙 쪽은 이제 덴마크, 독일, 폴란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핀란드, 스웨덴 있고 그리고 그 러시아에 속립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발트 3국
하고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이제 발트해로 나가는 길목에 있기도 하지만 거기서 떨어져 있는 그 역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 네. 동유럽 쪽에 있는 칼리닝그라드라는 곳. 거기가 러시아 본토랑 따로 떨어져서 이제 발트해 면에 있고. 예. 그래서 연안국이 총 9개 나라입니다. 좁은 바다 주변에 9개 나라가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옹기종기 붙어 있으니까 뭐 복잡한 역사를 예. 가지지 않았을까. 이게 벌써 로마 제국 시절부터 발트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수에비라는 부족이 살아서 그때는 마레 수에비쿰, 수에비의 바다다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 수에비족이 대체 뭐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뒤에 뭐 독일 쪽으로 내려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부족으로서 어떤 존재의 의미는 사라졌는데 네. 그 독일의 그 슈바뱅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예. 그게 이 수에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사실 중세 발트해 그러면 그냥 바이킹의 바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이제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주로 노르드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네. 그때 이제 발트해 전역에서 이제 무역망을 구축을 했고 그때 이 바이킹들이 뭐 러시아 강 쭉 따라가서 남부 러시아하고 흑해 쪽까지 이제 교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뭐 바이킹 시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네. 재미난 게 우리도 이제 동해라고 부르는 것처럼 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도 발트해를 동해라고 동해라고. 부르요.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 네. 근데 여기가 또 유럽에서 제일 기독교가 늦게 들어간 곳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바이킹을 야만인처럼 묘사하는 게 많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그때 스웨덴, 덴마크, 독일 이런데 무슨 기사단 네. 이렇게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뭐 리보니아 검의 형제단, 튜튼 기사단 이런 기사단들이 이제 핀란드라든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쪽까지 다 기독교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무역로였는데 그만큼 세력 다툼도 또 많았겠다. 이권이 역사를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여기도 진짜 복잡하게도 복잡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복잡한 게 예. 바다가 있고 무역로이기도 하지만 예. 그 지역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국가들이 형성된 게 좀 나중 일이고 복잡하게 국경선이 워낙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13세기부터 뭐 한 300~400년 이 발트해 북해 일대 그 한자 동맹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무역 동맹 그렇죠. 이런 게 성장을 했고 네. 그리고 16세기, 17세기에는 또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 세 나라가 좀 강했을 때예요. 자기들끼리 누가 발트해를 지배할 것인가 또 싸웠고 근데 네. 결국 스웨덴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발트해 전 지역을 장악을 했는데 재미난 것은 스웨덴이 발트해를 장악했지만 실제로 교역을 네. 주도했던 거는 이 발트해 연안국도 아닌 네덜란드 상인대 그다음에 네덜란드 전 세계에 걸쳐서 그때 네덜란드가 또 강했을 때니까. 예. 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가 되면은 러시아하고 프로이센 이제 오늘날 독일의 전신이죠. 이쪽이 또 이제 부상합니다. 그럴 때 스웨덴이 러시아랑 싸워서 그때 뭐 대북방 전쟁이라고 부르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 졌어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발트해 동쪽에 지금 러시아가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러시아가 그쪽까지 다 차지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러시아의 유명한 그 계몽군주라고 했던 표트르 대제가 그때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강호기를 따라서 발트해로 이어지는. 네.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또 1871년엔 독일이 통일되면서 또 독일로 이제. 네, 발트해 남쪽은 독일령이 되고 네. 근데 1차 대전 때 또 독일이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920년대에는 이제 승전국들이 독일을 압박해서 폴란드가 이 발트해로 이어지는 통로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걸 이제 폴란드 회랑 뭐 이렇게 부르는데 네, 독일이 또 2차 대전 때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2차 대전 이후에는 독일이 다시 졌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 지역은 폴란드 땅으로 남았습니다. 세계사 공부한 느낌이네요. 거의 와. 그렇죠. 대단한 곳이었네요. 이 발트해 주변. 근데 냉전 시기에도 이 발트해가 양 진영의 대결장이었던 거죠. 러시아의 그 발트 함대, 뭐 흑해 함대, 뭐 발트 함대 이런 함대들이 뭐 북방 함대 이런 게 유명한데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 발트 함대라는 게 러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함대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18세기 초에 표트르 대제의 지시로 이제 창설이 됐고 나중에 소련 해군이었다가 지금 이제 러시아 함대죠. 네. 이제 발트 함대의 제일 중요한 기지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칼리닝그라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지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고. 네. 그러니까 발트해라는 게 결국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이제 극동에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유럽을 생각했을 때는 중요하네요. 바다로 나가는 사실 네. 그 길목이 이제 길목. 발트해인 거죠. 네, 네. 이제 특히 발트해는 내해 같은 거면은 더 밖으로 뭐 대서양이랑 이 유럽 쪽으로 가려면 거기에 이 덴마크 해협이라는 이 좁은 해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밖으로 나가는 통로고 반대로 이제 서방 입장에서는 소련이나 러시아를 막는 길목이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양쪽이 여기 냉전 시절에 경쟁이 치열했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그래서 덴마크 그때는 이제 나토 쪽에서 냉전 시기에는 서독, 네.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아니지만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여기 이제 길목 지킴이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뭐 그 항공모함이라든가 잠수함 초계기 배치해서 이제 발트 입구를 감시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 시기에 스웨덴 정찰기가 소련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 사건이 참 카탈리나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네. 이제 두 진영, 그러니까 미소 진영 양쪽이 다 발트해에서 엄청나게 정찰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미 해군이라든가 영국, 덴마크, 그다음에 소련의 이제 정찰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련은 배를 계속 띄우고 이제 나토 쪽에서는 하늘에서 감시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1952년 4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래됐어요. 스웨덴 공군 정찰기가 소련 전투기에 격추됐던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는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뭐 이런 동맹 조약 이런 거 없었지만 그래도 또 스웨덴이 이제 비공개로 나토랑 협력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스파이 활동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이제 그때 뭐 여기 그 무장 강도가 군사화된 강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당연히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소련이 그 단거리 핵미사일 배치해 놨었고, 그다음에 서독하고 덴마크는 이제 나토랑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나토랑 그 핵 공유 체계로 엮여 있어서 뭐 핵무기를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 네. 또 그때 발트해가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또 어떤 거랑 엮여 있었냐면 그때 소련이나 동독, 폴란드 이 공산국가에서 서방으로 이제 해상으로 탈출하려는 우리 뭐 베트남 보트피플처럼 그런 망명 경로이기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배 타고 덴마크나 서독이나 스웨덴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소련이나 동도 이 국경 경비대에 적발돼서 막 격침당한 사례들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1981년에 그 폴란드의 자유노조라고 불리는 이제 거기서 대규모로 이제 그 공산 정권 압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네. 뭐 계엄령 선포되고 했을 때 그때는 또 이제 소련 발트 함대가 여차하면 우리가 나선다 이래갖고 또 긴장이 고조된 적도 있었고, 네. 근데 뭐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긴장이 당연히 풀렸고 소련이 무너졌고, 그렇죠. 발트 3국은 독립국가가 되면서 이제 서방 편에 끼었고, 네.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전략 지형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발트 3국에 있었던 소련 기지는 뭐 당연히 철수하고 폐쇄됐죠.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 땅인 칼리닝그라드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예. 그러다가 최근의 상황이 이제 발트해를 두고 서방과 러시아가 또 그게 2014년에 대결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를 이제 사실상 예. 강제적으로 병합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지역의 군사 강국이 서방 쪽의 군사 강국이 나토에 가입하기 전에도 스웨덴이었는데 네. 계속 스웨덴을 말하자면 찔러봐요. 이제 바다 밑으로 잠수정 네. 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스웨덴 입장에서는 또 전투기 띄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긴장을 시키고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발트해라는 곳이 네. 이 나토 회원국하고 러시아가 직접 맞닿는 유일한 해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서 간에 긴장이 고조되면 이제 여기가 제일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가 여기가 에너지 수송로잖아요. 이제 그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된 다음에 많이 얘기했던 노르드 스트림 1은 옛날에 가동이 되고 있었고, 2, 그러니까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이제 독일 같은 데로 바로 보내기 위한 이런 거. 이제 노르드 스트림 2는 결국은 뭐 무기한 가동이 중단됐지만, 전쟁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군사화하고 에너지 갈등이
발트해서 겹쳐지는 거죠. 예, 그 자꾸 군용기들이 러시아 군용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 주변 긴장하죠, 국가들은. 당연히. 네네네. 사실 우리도 이게 지금 우리는 약간 상상하기 좀 힘들지만 북한기나 러시아기가 자꾸만 그렇죠. 우리도 몇 번 있긴 했었어요. 예, 예. 이제 러시아기가 침범하는. 근데 이제 9월 19일에 그 스웨덴이랑 독일기 추격한 다음에 이제 나토 대변인이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에 맞서서 우리가 즉시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자평하긴 했는데 네. 이제 그렇지만 뭐 상황이 지금 여의치는 않아 보이고 특히 이제 9일, 10일 그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에 진입한 거 이게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는 그렇죠. 큰 경종이 됐었어요. 이미 이 에스토니아라든가 이쪽 이전에. 네. 그러니까 나토가 12일부터 이제 동부 감시 작전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트 국가들의 전투기를 배치해놨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더 빨리 뜰 수 있었던 건데 네. 일단 러시아가 드론을 많이 띄우니까 유럽국들은 드론 장벽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이 동쪽 경계선 쭉 따라서 네. 그러니까 러시아 드론 탐지하고 이제 무력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 그걸 논의를 하고 있고 네. 또 그 25일에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나토 관리들이 비공식적으로 러시아에 계속해서 자꾸 들어오면 우리가 격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나토 내에서도 의견이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느 수위로 대응할 건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회의에서도 당장 침범을 당한 폴란드나 에스토니아는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군은 이제 드론은 아니고 유인 전투기가 들어오면은 네. 뭐 무력 대응하겠다는 것까지 공동 성명에 넣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뭐 독일이라든가 이 남유럽 쪽 국가들은 예.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좀 먼 얘기거든요. 예. 그죠? 지리적으로. 예, 네. 확실히 이제 나라마다 느끼는 위협의 수준이 좀 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러시아가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예, 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휴전 협상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그러고 네, 있는 것 그 같은데 이후에 더 예. 특히 이제 그 폴란드 사건 이게 러시아가 서방을 향해서 그러니까 딴 거는 바다에 띄운 거였고 네. 근데 이거는 폴란드로 들어간 거는 직접적인 도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들 분석을 해요. 네. 이제 러시아의 조금 비판적인 러시아 문제를 다루는 그 모스크바 타임스라는 데서 분석한 거 보니까 이게 러시아의 정보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렘린의 배후에 둔 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집단들 이런 프로파간다 기관들이 이제 정보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과 네. 맞물려 있어서 그러니까 드론 띄운 다음에 뭐 허위 정보 같은 거 유포하고 선전 수단을 병행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폴란드 상공에 영공 그 드론 들어간 직후부터 러시아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러시아랑 상관없는 우크라이나의 도발이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인데. 예. 예. 그리고 폴란드 측의 디지털부 분석을 보니까 이 군사작전이 종료된과 동시에 가짜뉴스들이 폴란드 사이트들에 엄청나게 퍼졌다. 예. 근데 그러면서 또 러시아는 책임은 부인하면서 이제 동맹 균열시키고 이제 그 시민들 이제 흔들고 그래서 이제 나토 동맹국들의 대응 능력과 의지를 시험하는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에너지 수송로라고 하니까 발트에 참 중요한 곳이다. 오늘 새삼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